국가혁명 제5장 국가사멸의 경제적 토대. 마르크스는 그의 고타강령 비판 쌍가로 브라케에 보낸 서한 1875년 5월 5일, 이 논문은 1891년 신세대지 제1호에 게재되어 이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에서는 특별판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살레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는 이 탁월한 저작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소위 공산주의의 발전과 국가사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려왔다. 1.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이제까지 위에서 행했던 것처럼 1875년 5월 5일에 브라케에게 보낸 마르크스의 서한과 1875년 3월 28일에 베벨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을 피상적으로만 비교해보면 마르크스가 엥겔스보다는 국가론의 대가이고 국가 문제에 관한 두 저자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엥겔스는 베벨에게 국가에 대한 모든 조잘거림은 사라져야 하며 강령에서 국가라는 단어는 남김없이 삭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공동체, 쌍가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었다. 엥겔스는 꼬미는 정확한 의미에서 국가가 아니었다고 명백하게 선언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미래의 국가라는 말조차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공산주의 하에서도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국가와 그것의 사멸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점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앞에서 인용한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표현이 사멸 과정에 있는 국가에 대한 표현임을 알게 된다. 확실히 미래에 사멸되는 계기를 상술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욱더 아주 장관 과정일 것이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가 지닌 명백한 차이는 그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었었고 거기에서 그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는 데 있다. 엥겔스는 베벨에게 국가에 관한 쌍가로 라살레가 크게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편견에 가득 찬 터무니없는 모순에 대하여 도식적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또한 광범위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다. 마르크스는 단지 이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서 실상은 다른 주제, 즉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는 발전 이론을 가장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사력있고 명쾌한 형태로 근대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 이론을 곧 닥쳐올 자본주의의 붕괴와 다가오는 미래의 공산주의의 발전, 양자의 동시에 적용시켜야 할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러면 어떠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미래 공산주의로의 발전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그 근원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로부터 역사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자본주의가 낳았던 사회적 합의, 사회적 힘의 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저작 속에는 그가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단순히 추측에 몰두한다든가 하는 식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를 자연과학도가 새로운 생물학적 변화의 발전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생물학적 변화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유했으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마르크스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고타강령, 쌍가로, 고타 프로그램의 혼란을 떨쳐버렸다. 현대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그것은 모든 문명국가에 존재하고 본관제처럼 복잡함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졌으며
각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유형을 지니게 되었고 다소 발전되었다. 반면에 현대의 국가는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변화한다. 독일 프러시아 제국에서의 그것과 스위스에서의 그것은 차이가 있고 영국에서의 그것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국가란 하나의 허구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국들 중의 서로 다른 국가들이 아주 잡다하게 상이한 형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국가들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과 단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했다는 쌍가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공통으로 지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또한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지니고 있는 뿌리인 부르주아 사회가 사라져버릴 미래와 비교해서 현대 국가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는 현재의 국가의 기능들과 유사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이 잔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단지 과학적으로만 답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누구도 국가라는 말과 인민이란 말을 수천 번 조합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답에 조금도 다가설 수 없다.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2권 모스크바 1962년 32에서 33쪽, 23쪽, 24쪽. 그래서 인민국가라는 말을 하는 모든 저작들을 조사한 후에 마르크스는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오직 견고하게 정리된 과학적 자료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전체적인 발전 이론과 과학 전체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정리된 첫 번째 사실,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현대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간과되어 온 사실은 바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특수 단계나 또는 특수한 국면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혁명적 이행의 시기가 놓여 있다. 여기에 부합하여 또한 국가가 단지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할 뿐인 정치적인 이행기가 그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결론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석과 그 사회의 발전에 관련되는 자료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이익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 문제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주어졌다. 즉 자신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해야 하고 정치 권력을 타도해야 하며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자신의 혁명적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즉 자본주의 사회, 그것은 공산주의로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 에서 공산주의의 사회로의 이행은 정치적인 이행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시기에 있어서 국가는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끌어올림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함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병행해서 표현되어 있음을 보았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기초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 발전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도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적 착취에 의해 설정된 편협성 속에서 둘러싸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제나 소수를 위한, 즉 유사한 계급들과 부유한 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스의 공화정이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노예주의를 위한 자유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조건 때문에 근대의 임금 노예들은 너무나도 기아와 빈곤으로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나 정치를 귀찮게 여기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로운 사건들의 전개 과정 속에서 대다수 대중은 정치와 공화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문장이 지닌 타당성은 아마도 독일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헌의회의 합법성을 얻기 위하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세기, 쌍가로 1871에서 1914에 가까운 기간 기다려야 했으며 그 기간 동안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합법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타 국가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정치정당으로 조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이러한 거대한 비율의 정치적으로 의식화되고 활동적인 임금 노예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1500만 노동자 중에서 사회민주당 당원이 100만이며 조합원들은 300만 명이나 된다. 극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기제, 쌍가로, 머시너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것의 구석구석에는 즉 선거의 뿌띠적인 면에서라든지 쌍가로, 주거에 대한 제한, 여성의 폐쇄 등 대의제도를 구성하는 기술상의 문제에서라든지 단체 조직권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라든지 쌍가로, 공공건물은 결코 빈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간지를 순전히 자본주의적으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첩첩이 쌓인 장애를 발견하게 된다. 그 자신의 빈곤을 알지 못하고 대중들과의 생활 속에서 피억압계급과 가까이 접하고 있지 않는 자, 쌍가로, 열에서 아홉은 아니 100에서 99의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과 정치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의 눈에는 이러한 장애들과 단서조항들과 쌍가, 재반정치, 경제, 사회적 역자주, 배제와 방해물들이 경미한 것으로 보여있지도 모른다. 마르크스는 꼬민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지적해내면서 계급의 특정 대표들이 의회 내에서 피억압자들을 대변하고 따라서 의회를 통해서 피억압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수년에 한 번씩 허용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것은 필연적으로 협소하며 빈곤 계급을 음흉하게도 배제시키고 있고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이며 허위적인 것인데 로부터 쌍가로 역사주 발전으로 나아감이란 자유주의적인 교수들과 뿌띠 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부드럽게 보다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발전으로 향한, 즉 공산주의로 향한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달릴 길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착취자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억압계급을 억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피억압계급의 전위, 쌍가로, 뱅가드들을 지배계급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단순한 확장으로 기결될 수만 없다. 돈주머니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초로 빈자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확산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기존의 억압자들과 착취자들과 자본가들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우리는 임금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억압해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무력으로 타파해야 한다. 쌍가로, 기존의 역자주, 억압과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자유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엥겔스는 이 점에 대해서 베벨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다. 즉 그는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쳐부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자마자 동시에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 엥겔스 서한지 모스크바 1965년 294쪽. 대다수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그리고 무력에 의한 억압, 즉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의 자유를 배제하는 것, 이것이 곧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된 민주주의이다. 오로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즉 자본가들의 저항이 완전히 분쇄되고 자본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계급이 없는 사회, 쌍가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생산수단과 관련짓고 그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구분짓는 것이 사라진 때에서 바로 그때에 이르러서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오로지 그때야 그 어떠한 단서 조항도 붙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야 민주주의는 사멸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수많은 공포와 만행과 모순과 비리로부터 자본주의적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민이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천 번 동안 반복되어 이제는 고루한 격언처럼 되어버린 사회적 교류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하는데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갈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때에 이르면 인민들은 무력 없이도 그리고 강압이나 복종이나 국가라고 불리우는 강압을 위한 특수기구가 없이도 그러한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에 익숙해져 갈 것이다. 국가는 사멸한다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한 용어 선택이다. 왜냐 하면 그 말은 그 과정의 점진성과 자발성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습관만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경우를 둘러보건대 착취가 사라지고 분노를 일으키거나 주장을 내세우게 하거나 폭동을 불러 일으키게 하거나 억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민들이 기꺼이 사회적 교류에 필수적인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 익숙해지는가를 알아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편협하고 비열하고 허위에 찬 민주주의, 즉 부자와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공산주의로의 이행 시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최초로 착취자와 소수에 대한 필연적인 억압과 더불어서 인민을 위한 대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를 창조하게 될 수 있으며 그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되면 될수록 빨리 그 민주주의는 필요 없게 되면서 스스로 사멸되어 버릴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자본주의하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의 국가,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 그것도 다름 아닌 소수에 의한 다수의 억압을 위한 특수기구인 국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취하는 소수에 의한 착취당하는 다수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억압 수단에 아주 극악한 잔인성과 만행이 필요하며 피바다를 부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실질적으로 노예와 농노와 임노동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에 이행하는 동안에도 억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억압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착취하던 소수에 대한 착취당하던 다수의 억압이다. 억압을 위한 특수한 장치, 쌍가로, 아파라투스이며 기구, 쌍가로, 머신인 국가가 아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것은 이전까지의 단어가 지녔던 의미로서의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임금노예였던 대다수 인민의 소수의 착취자에 대한 억압은 예전과 비교해서 너무도 쉽고 간단하며 자연스러운 임무이기 때문에 노예, 농노, 임노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할 때보다는
유혈 참사를 훨씬 덜 낳게 되고 학살의 대상이 되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다수인 인민을 다 포괄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과 그것이 함께 보조를 맞춤으로 억압을 위한 특수한 기구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져갈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보여왔듯이 착취자들은 이러한 국가 운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도로 복잡한 기구 없이는 인민을 억압할 수 없다. 그러나 인민은 기구나 특수한 장치가 없이도 가장 간단한 기구만으로 무장된 인민의 간단한 조직, 쌍가로 우리가 선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같은 을 가지고도 기존의 착취자들을 억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직 공산주의만이 국가를 완벽하게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억압받는 사람이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계급이라는 의미에서의 그 누구도, 즉 대중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항하여 체계적인 투쟁을 벌이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몽상가가 아니며 개별적인 개인, 쌍가로 individual persons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월권의 가능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그 월권을 금지할 필요성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째로 이것 때문에 억압을 위한 그 어떤 특수한 기구나 장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이것은 근대 사회의 문명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길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을 뜯어말리거나 여인네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고 기꺼이 무장한 인민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사회적 교류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일어나는 월권의 사회적인 근본, 원인이 인민을 착취하는 것이며 그들의 빈곤과 궁핍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의 제거와 더불어서 월권도 불가피하게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가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사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의 사멸과 더불어서 국가 또한 사멸해 갈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미래를 지금 다루면서 하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될 수 있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즉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낮은 국면, 쌍가로 수준 단계과 보다 높은 국면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규정했다. 3. 공산주의의 사회의 최초 국면. 고타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 전부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받게 될 것이라는 라살레의 사상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한다. 마르크스는 그 사회의 사회적 노동 전체에서 예비비, 즉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 생산기계 마모, 쌍가로 wear and tear를 생각하기 위한 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비재에서 행정에 필요한 비용, 교육, 의료,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살레가 사용한 불투명하고 모호하며 일반적인 문구, 쌍가로 자기 노동의 생산물 전부를 노동자에게, 대신에 마르크스는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그 어떠한 자본주의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생활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여기서 노동자당의 강령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루어야 할 것은 그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나온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즉 경제적, 도덕적, 지적 측면에서 그 자신의 모태가 되는 구사회의 모반이 여전히 찍혀져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개념 규정한 최초의 또는 보다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란 바로 위와 같은 사회, 즉 자본주의라는 모태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이게 되었고, 또한 그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아직도 구사회의 모반이 남아있는 사회를 말한다. 생산수단은 이제 더 이상 개인들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그때의 생산수단은 전체 사회에 속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로부터 자신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했는가 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증명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서 그는 공공소비재 상점에서 그 노동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생산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공공기금, 쌍가로, public fund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에 그에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공제했던 만큼의 사회복지 혜택을 사회로부터 받게 된다. 모든 부분에서 평등, equality이 극히 분명하게 실현된다. 그러나 라살레가 그러한 사회질서의 관점, 흔히 사회주의라고 불려지지만 실상 마르크스는 그 사회를 공산주의의 첫째 국면으로 개념 규정하고 있다. 을 지닌 채로 그것이 위에서 인용한 분배에 관한 그의 말 역자주 공평한 equitable 공평한 분배이고 그것은 곧 동등한 사회적 역자주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만인의 동등한 권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라살레의 오류이며 마르크스는 이러한 오류를 명백하게 폭로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히 동등한 권리를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의 첫째 국면 역자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부르주아적인 권리이며 여타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권리는 실제로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동등하지 않은 각기 다른 인민들에게 동등한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곧 왜 동등한 권리가 평등이 장애이고 또 하나의 불공평, 쌍가로, injustice, 인가하는 문제가 된다. 사실 타인과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만인은 위에서 언급한 공제를 한 후에 사회적 생산의 균등한 몫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민은 동일하지 않다. 즉 강한 자가 있는 반면 허약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 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자녀를 많이 두고 적게 두고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등한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래서 사회적 소비기금의 균등한 몫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많이 받고 남들보다 부유해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리는 동등하기보다는 불균등해야 할 것이다. unequal. 따라서 공산주의의 첫째 국면에서는 아직 공정, justice과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부에 있어 차별과 불공평한 차별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착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 공장기계, 토지 등을 거머쥐고 그것을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과 공정 일반에 대한 라설레의 뿌띠부르주아지적이고 모호한 문구들을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는 먼저 단지 개인의 손에 장악되는 생산수단의 불공평만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른 종류의 불공평은 일시에 제거할 수 없는 그리고 아직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른 소비재의 분배가 유지되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 있다. 부르주아 교수들과 우리의 투간을 포함한 저 송유 경제학자들은 인민의 불평등성을 망각한 채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제거를 꿈꾸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비난은 단지 부르주아적 이데올로 그들의 무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방금 문단에서 투간은 인물의 이름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주 견실한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단순히 이전시킨다는 것,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 만으로는 생산물이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되는 한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남아있는 부르주아적 권리라는 불평등과 분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방금 나왔고 여전히 탄생의 고통이 지속되는 동안에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불가피하다.
권리는 그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그것에 의해 조건지어진 문화 발전의 수준보다 결코 높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째 국면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부분적으로 경제혁명의 영역에서는,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의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실현된다. 부르주아적 권리는 그것들을 개인의 사적 소유처럼 인식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그것들을 공동 소유로 전환시킨다. 그러한 범위에서만 부르주아적 권리는 사라진다. 하지만 부르주아적 권리가 여타 부분과 관련되는 한 그것이 계속 종속한다. 즉 그것은 생산물을 분배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노동을 할당, 쌍으로 배치, 역자주, 해주는 규제자, 규정적 요소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존속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 He who does not work shall not eat 라는 사회주의의 원칙은 이미 실현되었다. 동등한 양의 노동에 따른 동등한 양의 생산물이라는 사회주의 원칙도 이미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며, 불동등한 개인들에게 정말로 불동등한 양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동등한 양의 생산물을 바로 주는 부르주아적 권리도 아직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하나의 결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첫째 국면에서는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상주의에 빠져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킴으로써 인민이 일시에 그 어떠한 권리 기준도 없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철폐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전제 조건, economic prerequisites 어렵네. prerequisites을 즉시에 창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첫째 단계, 이런 것은 전망입니다. 마르크스는 아직 그 단계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예상,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이론이죠. 현재에는 부르주아적 권리 이외의 다른 표준 척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는데, 그 국가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보호할 동시에 노동과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자본가들과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도 사멸하게 되며 그 결과 그 어떠한 계급도 억압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아직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4.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즉 개인을 노동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시키는 대립이 제거되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노동과 유체노동 간에 존재했던 대립이 제거된 후에, 또한 노동이 생존만이 아니라 삶의 제일의 요구가 된 후에, 생산력이 개인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신장되고 모든 협동적인 부의 신장이 보다 광범위하게 물결친 후에, 바로 그때에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은 그 조종을 울리게 되고, 사회는 자신의 진정한 기치 아래 굳건하게 성립되는 바, 그 기치는 곧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 역자주, 각자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역자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조종은 뭐라 그래야 되지? 조종을 울린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국가란 말을 조합하는 오류에 대해 엥겔스가 무자비하게 조소를 퍼부은 그 정확성에 대해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으며 자유가 향유되는 곳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완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근대의 사회적 불평등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 더구나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환한 단순한 전환이나 자본가들로부터의 단순한 몰수에 의해서는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없는 근원가 사라지는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발전 단계라는 경제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본가들로부터의 역사적 몰수는 생산력이 고도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자본주의가 이제껏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방해해 왔던가를 알게 되고 이제껏 축적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본가들에 대한 이러한 몰수가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의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발전이 진행될 것인가와 얼마나 빨리 노동의 분업에서 깨쳐나오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을 없애고 노동의 삶의 제일 욕구로 전환시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러한 사멸과정이 지닌 지리멸렬한 본성 및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로의 발전의 신속성에 대한 그것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과 국가의 완전한 사멸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구체적 형태의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가 단지 국가의 불가피한 사멸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의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할 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전인미답이기 때문이죠. 각자는 능력에 따라서 각자는 필요에 따라서 라는 규칙을 그 사회가 완전히 접수할 때 다시 말해서 인민들이 사회적 교류의 기본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 익숙해질 때 그리고 그들의 노동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노동할 만큼 아주 생산적으로 되었을 때에 국가는 완전히 사멸하게 될 것이다. 남보다 반 시간이나 더 일했다거나 적게 대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식의 샤일록.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인물인 샤일록은 매정하고 냉담한 고리대금 업자이다. 그는 약속 어음의 지불 조건으로 빚쟁이에게 그의 살점 1파운드를 요구했었다. 샤일록 같은 냉혈적인 계산 심리를 강요하는 편협한 부르주아적 권리의 지평. 이러한 편협한 지평은 그때에야 제거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회는 생산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인민 각자가 얼마만큼의 양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즉, 그때가 되면 인민 각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산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사회 질서가 허황된 유토피아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개별 시민의 노동에 대한 그 어떠한 조정이나 음식과 차량, 피아노 등의 양의 배정에 대한 그 어떠한 조정도 없이 많이는 사회로부터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아주 쉽게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부르주아 학자들, 쌍가로, 세벤츠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웃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자신의 무지와 자본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깨닫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무지, 즉 공산주의의 발전에 보다 높은 국면이 도래할 것이고 그 사회는 현재의 노동 생산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포멜롭스키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학생들처럼 포멜롭스키는 신학교 생활 스케치라는 책에서 러시아의 신학교 학생들의 조야한 생활 습관들을 묘사했다. 포약스키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학생들처럼 단지 장난삼아 공공적인 부의 증서를 손상시킬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현재의 일상적인 대중의 추세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예측이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의 발전에 있어
보다 높은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그 어느 사회주의자도 머리에 떠올린 적이 없으므로 인해서 오는 무지가 있다. 보다 높은 국면에 공산주의가 도래하기까지는 노동정책과 소비정책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최고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제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의 수립과 함께 자본가들이 지니고 있던 생산수단의 몰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관료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에 의해 실행되어야만 한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 그리고 그들의 떨거지들인 제레텔리 일파나 제레노프 일파 등과 같은 에 의한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수호는 그들이 먼 미래에 대한 논의와 협의로 현재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정치에 관한 문제를 소위 자본가에 대한 몰수, 모든 시민을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신디케이트 전체 국가의 사용자로 전환시키는 것, 이 신디케이트의 모든 일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가인 노동자, 병사, 대표자 소비에트 국가에 절대 복속시키는 것 등의 현안 정치 문제를 대체함으로써 존속한다. 실제로 속물론자나 이어서 또한 제레텔리 일파와 제르노프 일파가 추종하고 있는 어느 레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 역자주. 학식 있는 교수가 세련되지 못한 유토피아에 대해서 볼셰비키의 선동적인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주의의 도입 불가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마음속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약속한 적이 없고 또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입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할 생각도 가진 적이 없는 바로 그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 혹은 국면이었었다. 그리고 이것은 엥겔스가 사회민주주의자, 상가로 소셜 데모크래트라는 명칭의 부정확성에 관해서 위에서 인용한 논의에서 다루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과학적인 구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정치적인 면에서 공산주의의 첫째 또는 낮은 국면과 높은 국면의 차별성은 시간상 아마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단지 개인주의적인 무정부주의자들만이 아마도 1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그 차별성을 탐구하고 있을 것이다. 크로포트킨이나 크라브나 코르넬리센이나 여타 무정부주의의 스타들은 사회배회주의자나 무정부적 호전주의자, 아나코 트렌치스트로 전환시킨 플레아노프적 전형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정부주의자 가운데 아직도 명예와 양심을 보존하려고 하는 소수 무정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개를 그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과학적 차별성은 명료하다. 현재 흔히 사회주의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째 또는 낮은 국면이라고 개념 규정했다. 생산수단이 공동 소유로 되는 점에서 이 국면에도 공산주의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마르크스가 해명하고 있는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유물변증법, 즉 발전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에서 out of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한 내용 없는 논의나 현학적이고 조작된 쌍가로 concocted 정의를 내리려는 대신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경제적 성숙 단계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국면이나 단계에서의 공산주의는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적인 전통과 유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따라서 첫째 국면에서의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물론 소비재의 분배에 관련하여 부르주아적인 권리는 불가피하게 부르주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왜냐하면 권리란 권리의 기준에 대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공산주의 하에서는 한동안 부르주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는 없지만 부르주아적 국가도 계속해서 남는 것이다. 이 말이 하나의 역설, 패러독스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마르크스 주의의 보다 심오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경미한 문제점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마르크스주의를 비난하는 단순한 변증법적 수수께끼 커뮌드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나 생의 모든 단계에서 생존하고 있는 새로운 것은 남아있는 옛것의 잔재에 맞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적 권리의 잔재를 독단적으로 공산주의에 끼워 넣었던 것이 결코 아니며 자본주의라는 자궁, 에서 출현한 하나의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했던 것이다. 자신의 해방을 위해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 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나 민주주의는 뛰어넘지 못하는 경계, 한계 또는 생산력이 발전한 게 역자주가 결코 아니며 그것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상의 한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그리고 슬로건으로서의 평등이지는 의의는 우리가 그것을 계급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이 실현되자마자,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임금의 평등이 실현되자마자 인류는 필연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한 문제, 즉 형식적인 평등에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는 실질적인 평등으로 진일보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어떠한 실천적인 대책을 수단으로 하여 인류가 이러한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생명력이 상실되고 경직되었으며 또 영원히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통산적인 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개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상 사회주의만이 최초로 다수를 포함하는, 따라서 공생활과 사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대중 전체를 포함하는 급속하고 성실하며 진정한 대중운동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국가의 한 형태이다. 결론적으로 여타 모든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을 표현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과 모든 시민이 국가의 구조를 결정하고 국가의 행정가일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민주주의는 처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투쟁을 치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융합되고, 이어 자본주의를 산산조각내며 모든 부르주아 계급과 공화적인 부르주아지와 국가, 기구, 그리고 상비군과 경찰과 관료제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보다 민주적인 국가기구로, 그것도 모든 대중을 포함하는 시민군을 형성하는 무장한 노동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가기구로 그것들을 대체하게 된다는 사실로 기결된다. 여기서 양, quantity은 질, quality로 전환한다. 그러한 단계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함축하며 그것은 사회주의적 재조직의 시발을 함축하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행정 업무에서 자기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근거를 존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진정으로 모두가 국가의 행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을 창출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 중에 일부, 즉 일반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획득되어졌고, 또한 우편 업무, 철도, 대규모 농장, 대규모 공장, 대규모 상업, 은행 등의 거대하고 복잡하며 사회화된 장치에 의해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훈련과 학습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자본가들과 관료들을 타도한 연후에 무장한 노동자들과 무장한 대중 전체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 그리고 노동과 생산물의 회계 작업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짧은 시일 내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다. 통제와 회계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훈련된 기술자나 농경학자 등과 같은 참모의 문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오늘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하고 있지만 내일에는 무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회계, accounting과 통제, control, 이것은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순탄한 노동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주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가의 고용원으로 전환된다. 모든 시민들은 전국적인 단일 신디케이트의 고용원이나 노동자가 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란 그들이 동등하게 일해야 하며 적절한 행위의 노동을 분담해야 하고 동등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회계와 통제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아주 단순화되며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즉 사칙연상 가감승제 역자주만을 알면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적당한 수입을 받는 극단에 가까운 단순 작업으로 환원된다.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회계나 봉제 작업으로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정치국가가 아니게 되며 국가의 역자주 공공기능은 정치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4장 제2절의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엥겔스의 반박을 참조. 영업한 전지 편집자주. 대다수 인민이 이제 고용원으로 전화된 자본가들과 아직도 자본 가적 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인 무리들에 대한 이와 같은 통제와 회계를 독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행하게 될 때 이러한 통제는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대중적인 것이 될 것이고 거기서는 이제 그 어떠한 떨쳐버려야 할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나가야 할 그 어떠한 것도 없게 된다. 사회 전체는 노동과 임금의 평등을 이룬 하나의 단일한 사무실이나 단일한 공장으로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에서의 훈련을 통한 역자주 규율, 즉 자본가들을 축출하고 착취자들을 타도한 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이러한 규율은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착취라는 온갖 파렴치한 행위들과 만행을 철저히 세척해내고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단계일 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또는 적어도 대다수가 국가를 자신들의 관리하도록 배우게 되고 이 작업을 자신들의 손으로 하게 되고 극소수 자본가와 자본가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과 자본주의에 깊숙이 매수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그 필요성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민주주의가 불필요하게 되는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더 이상 고유한 의미로서의 국가도 아닌 국가가 점점 민주적으로 될수록 점점 급속하게 모든 형태의 국가는 사멸되기 시작한다. 모든 인민이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실제로 사회적 생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기생충들, 부르주아지들 역자주, 과 부의 자식들과 사기꾼들과 여타 자본주의적 전통을 수호하려는 자들에 대한 통제와 회계 작업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대중적인 회계와 통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도피한다는 것 역자주 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될 것이며 행여 그러한 도피가 생기는 희박한 예외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왜냐하면 무장한 노동자들은 실천적인 사람들이며 감성적 지식인들이 아니므로 그 예외자들을 가볍게 다루는 것을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므로 공동체의 단순하면서도 기초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습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공산주의 사회는 첫째 국면에서 보다 높은 국면으로 이행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게 될 사회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자주